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이 제안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제3국 중재위 설치에 대해 청와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끝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를 거부한 가운데 일본 고노타로 외무상이 일본 기업이 피해를 입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면서도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보복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두환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에서 정 전 의원의 유서를 발견한 부인이 경찰에 신고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부터 직장 내 우월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고통을 주는 것을 금하는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상담을 원하는 1,300여 명이 모였고 노동부에는 하루 종일 문의와 진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천일염 한 포대가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2,000원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2012년과 비교하면 4분의 1 가격으로 천일염 생산자들은 오늘부터 소금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텀블러 중 일부 제품에서 유해 중금속인 납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문제가 된 텀블러 중에는 유명 커피 전문점인 할리스 커피와 파스쿠치에서 판매되던 제품도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강경 발언을 쏟아낸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반응을 해왔습니다. 일본 고노타로 외무상이 일본 기업이 피해를 입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 건데 그러면서도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보복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일본 고노타로 외무장관이 강제징용 판결로 자산 매각 위기에 처한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 한국에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万が一、日本企業に実害が及ぶようなことがあれば、必要な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くな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が、韓国政府には対応を強く求め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미쓰비시 중공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갈 경우 일본 정부 차원에서 보복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도 강제징용과 이번 수출 규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수출 규제로 한국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보복 조치가 아니라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安全保障を目的に輸出管理を適切に実施する観点から運用を見直す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を明確に申し上げています。対抗措置ではないということも最初から一貫して説明をしてきているわけでありまして、昨日の文大統領のご発言にあるようなですね指摘はまず全く当たらないということを。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일본 언론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보복 조치라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칼럼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의식한 것이란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강제징용과 수출 규제를 놓고 거친 설전이 오가면서 한일 양국의 긴장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청와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제3국 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하자는 일본의 요구에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원래 답변 시한이 이틀 뒤인 18일이죠. 그 날짜가 지나면 일본은 공언한 대로 수출 규제를 더 심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가 일본 측이 요구하고 있는 제3국 중재위에 대해 수용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러 대책을 검토 중이지만 중재위 제안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제3국 중재위를 제안했고 우리 측은 한일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기금을 역제안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징용이 아닌 수출 규제 문제를 먼저 협상해야 한다는 의미로 일본이 제시한 18일 이후 일본의 수출 규제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현재 방글라데시 등 4개국을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의 외교 활동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정상 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 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총리가 한일 의원연맹 부회장을 맡는 등 지1파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대일 특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정부 밖에서도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전면 부인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번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의 협의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압류된 미쓰비시 측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합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에서도 기분이 착잡합니다. 한마디로. 원고분들, 일세분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후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 측에 배상 협의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올해 초부터 총 3차례나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는 등 끝내 협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이달 중에 압류된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해진 절차대로 그리고 그 당사자들의 의사에 맞춰서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호인단은 앞서 압류해놓은 미쓰비시의 한국 내 상폭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쓰비시 측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올해만 벌써 3명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관련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정부 간 감정적인 승자는 있을 수 있어도 기업은 철저히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기에 업계에서는 강경 발언을 좀 자제했으면 하는 분위기지만 대통령에 이어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도 일본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박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당청 연석회의에서도 강경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당청은 보복이 아니라는 일본 측 주장이야말로 궤변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일본 장관들의 궤변이 다시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 비웃음을 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들게 쌓아온 한일 우호 설린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역시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는 등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에 대한 대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 부처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일본 경제가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란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이 오히려 일본을 자극시킬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실적인 힘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힘도 없으면서 자존심과 왕실 체면만을 내세웠던 조선에 무능했던 임금들이 떠오르는 것은 여야가 일본 수출 규제에 초당적인 대응을 약속했지만 대응 방안을 놓고 또다시 불협화음이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드디어 모레 만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문 발표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모레 오후 청와대 회동에 나섭니다. 여야 5당은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대통령님과 청와대 회동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4개월 만으로 2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진행됩니다. 한국당은 일본의 경제보복 현안을 비롯해 대북 정책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이슈 선점에 나섰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초당적
협력 방안과 그 외 국정 현안 논의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 방안에 대한 합의문 발표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미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는 야당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한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연일 일본에 경고를 보내는 등 강경 방침과 관련해 야당은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여기에 문 대통령과 황 대표 간 별도 회동이 성사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오후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가 발견된 만큼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자원 기자입니다.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오후 4시 20분쯤 북한산 자락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예전에 정 전 의원이 살던 집 근처입니다. 정 전 의원이 발견된 곳입니다. 현장에는 이렇게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정 전 의원 부인이 남편이 집에 유서를 써놓고 산에 갔다며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드론과 구조견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지만 발견 당시 이미 정 전 의원은 숨진 뒤였습니다. 정 전 의원은 평소 우울증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나 좀 심하셨는지. 정 의원님 인터뷰한 기사들 보면은 다 나와 있더라고. 소식을 듣고 현장에 달려온 동료 의원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여하려고 했던 고인의 뜻이 이렇게 아쉽게 사그라들어서 정말 전 동료 의원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정 전 의원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은 이명박 정권 시절 왕의 남자, 제2인자로 불릴 만큼 화려한 정치 인생을 달렸지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굴곡진 정치 인생도 살았습니다. 정치권 입문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정치인 정두원의 역정을 서남빛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은 경기고 서울대 졸업에 행정고시를 통한 대표적인 엘리트 정치인이었습니다. 공직을 나와 정치인으로 변신한 건 지난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하지만 낙선의 고배를 마셨고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 되면서 정 전 의원은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지냈고 이후 17대부터 19대까지 3번 연속 총선에서 승리해 3선 중진 의원이 됐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엔 권력 2인자, 왕의 남자 등으로 불리며 실세로 통했지만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정권 출범 후 권력 투쟁에서 밀렸고 2012년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재기를 노렸지만 4선 도전에 나선 2016년 선거에서 낙선했고 정치적으로도 이 전 대통령과 멀어졌습니다. MB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들은 분야를 막론하고 지고화를 막론하고 사찰한다. 이게 좀 인간 사찰이거든요. 낙선 후엔 정치인에서 평론가로 변신하며 최근까지도 활발한 방송 활동을 펼쳐왔지만 끝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두고 서울시와 대립했던 우리공화당이 서울시가 예고한 강제 철거 시각 30분 전,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천막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철거를 위해서 이미 서울시에서 보낸 용역 등 인력들은 다 현장에 도착해 있던 상황. 서울시가 이 비용도 우리공화당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립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태용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광화문 광장의 천막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서울시가 통보한 강제 철거 시간을 30분 남겨놓고 우리공화당이 광장 천막 4동을 자진 철거한 겁니다. 우리공화당 측은 곧바로 세종문화회관 앞에 또 다른 텐트 4동을 새로 쳤지만 이내 당원 보호 등을 이유로 다시 철거했습니다.
8동을 치겠습니다. 8동을 다시 또 철거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160개를 친다고 약속했어요. 160. 철거 이후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건너간 당원과 지지자들이 집회를 이어가면서 현장 대기했던 서울시 공무원, 용역 인력, 경찰들과 1시간 넘게 대치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습니다. 천막이 사라진 광화문 광장에는 우리공화당의 기습 천막 재설치를 막기 위해 경찰 인력 등 수십 명이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강제 철거가 무산되면서 발생한 용역 동원 비용 등을 공화당 측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소요되는 비용은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불법 천막과 관련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금액이 되겠죠. 또다시 천막을 설치하겠다는 우리공화당과 반드시 막겠다는 서울시 간 갈등과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오늘 새벽 승객과 선원 200명을 태우고 인천항을 떠나 중국으로 가던 대형 여객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기름 탱크에 불이 붙으면 큰일 날 상황. 비바람도 거세서 헬기도 띄울 수 없는 날씨였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캄한 바다에서 200명을 태운 여객선 기관실에 불이 붙었습니다. 기름 탱크 때문에 폭발 위험이 컸습니다. 전기마저 끊겼지만 승객들은 전원 구명조끼를 입고 침착하게 갑판에 모였습니다. 문제는 날씨였습니다. 비바람 때문에 헬기 구조는 불가능했고 여객선보다 높이가 6m나 낮은 해경의 소형 경비정으로 사람들을 옮겨 태우기도 매우 위험했습니다. 해상에서는 선박이 항상 움직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추락이라는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 지점은 인천항에서 40km나 떨어진 인천 앞바다 자월도 서쪽 2.5km 해상이었습니다. 해경은 시간이 더 걸려도 큰 배가 안전하다고 판단, 인천항에 정박 중이던 3,000톤급 함정을 급파했고 승객 등 200명을 1시간 만에 무사히 옮겨 태웠습니다. 부상자는 없었고 불도 초기에 진화돼 피해가 크진 않았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본인의 성폭력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줄곧 주장해온 배우 강지환 씨가 결국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강 씨 측이 합의를 하려고 협박까지 했다면서 사죄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강지환 씨가 말을 바꿨습니다. 강 씨는 변호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속죄하며 살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피해 여성들 측은 본인들이 속한 업체로부터 강 씨와의 합의를 종용받았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업체 측은 강 씨의 가족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까지 알려주며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톡 내용을 보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가 돼 있어요. 피해자들은 너무 당황스럽고 공포스러웠는데 피해자들은 강 씨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마지못해 사과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측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한편 강 씨의 심경 변화 이유 등을 따져볼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한국인과 필리핀인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를 흔히들 코피노라고 부르는데 정신장애가 있는 자기 아들을 이 코피노로 둔갑시켜 필리핀에 버리고 온 비정한 부모가 4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이는 한쪽 눈까지 잃은 상태. 하지만 아빠가 또 버릴 것이라며 집으로는 보내지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국민신문고에는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라는 제목의 비공개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은 아동 유기 사건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 결과 아이는 9살이던 지난 2014년 필리핀의 한 선교사에게 맡겨져 고아원을 전전해왔습니다. 당시 아이의 아빠는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낳은 코피노라며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양육비만 주고 떠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개명하고 바뀐 여권을 가져가서 여권도 해소하고 또 심지어 필리핀 여성가 낳은 코피노다라고 둔갑시켜서
4년 만에 붙잡힌 아이의 아빠는 부산에 사는 한의사였고 엄마도 한국인이었습니다. 2억 만리 필리핀에 홀로 버려진 아이는 정신장애가 악화하고 왼쪽 눈까지 실명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14살이 된 아이는 아빠가 또 버릴 거라며 집으로 보내지 말라고 애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국내 사찰 등의 2차례 아이를 유기하려던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로 아이의 아빠를 구속하고 아이의 엄마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전북 군산에서 머리에 못이 박힌 고양이가 목격됐습니다. 누군가 공사장에서 쏘는 전동 모총을 쏜 걸로 보이는데 지난달 부산에서는 토막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었죠. 김명현 기자입니다. 주택 안에 고양이 한 마리가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 부분을 보니 길쭉한 무언가가 박혀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전북 군산의 한 도심에서 머리에 못이 박힌 길고양이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길고양이는 이 동네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이 한 3cm 정도 튀어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학대 같은 것도 생각나기도 하고. 동물 보호단체가 수색에 나섰지만 매번 허탕을 치고 맙니다. 먹이를 넣어둔 포획틀도 무용지물입니다. 길고양이에게 누군가 공사장에서 쓰는 전동 모총을 쏜 걸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부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토막난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동물 학대를 해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칩니다. 동물 다음에는 연약한 여자, 연약한 아이, 연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이게 학대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탐문 조사를 통해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병원은 건물 전체와 출입문 인근까지 모두 다 금연구역이지만 대학은 아닙니다. 그럼 대학 병원은 어떨까요? 환자와 보호자가 자주 다니는 길이지만 담배를 피우는 이가 많고 그래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정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의과대학 입구입니다. 대학병원이 함께 있어 환자와 보호자들이 주로 다니는 길인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화단에 모여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병원 건물 옆 막다른 길에는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정자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이 돼 있어가지고.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도 냄새나. 옆에 가는 것도 냄새가 확 나. 병원이 코앞이지만 이곳에서 흡연은 불법이 아닙니다. 의과대학 캠퍼스 자체는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모든 병원은 건물 전체와 출입문에서 10m 이내까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만 의과대학 캠퍼스 내에 병원이 있는 경우 출입문 10m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조금 들어가야지 병원 부지가 나와요. 의과대학 부지 안에 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학교 캠퍼스는 금연구역이 아니고. 대학 캠퍼스에 있는 다른 대학 병원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병원 건물 근처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는 대학교 캠퍼스 부지입니다. 바로 옆에는 병원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이 주로 다니는 길목에서만큼은 의과대학 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법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직장 내 우월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고통을 주는 걸 금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죠. 고용노동부엔 이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 건지 문의하는 전화와 부당한 업무 배제를 해결해달라는 진정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 아침 서울지방노동청에 첫 번째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 중인 MBC 아나운서들입니다. 업무 공간으로부터 격리당하고 사내 전산망 접속이 차단돼 회사 소식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소속 직원 19명은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직원들과 같이 일을 못하도록 격리 수용을 했고 연말에는 개인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주지 않는 것, 사내 네트워크에서 차단하는 것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는 종일 민원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모래 상담사가 통화 중입니다. 대기 중인 고객은 52명입니다. 시행 첫날 접수된 진정은 평소보다 많은 7건이었습니다. 진정 건수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보셨듯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과연 내 경우도 적용이 되나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온라인상에서도 갑질이 맞는 건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자신의 사례도 괴롭힘 방지법 적용이 가능한지 직장인들의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익명으로 직장 사례 갑질 상담을 받을 수 있는 SNS 오픈 채팅방입니다. 보시다시피 1,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노무사 등에게 조언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생리휴가를 못 쓰게 하거나 점심시간 식당에 자리를 맡기 위해 줄서기를 시키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묻거나 노조가 없는 회사, 가해자가 사장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메일 상담이나 밴드 상담 같은 경우 하루에 15건 정도 들어오거든요. 근데 반나절인데 15건이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하셔가지고 보통 한 2배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법이 시행되긴 했지만 직장에 먼저 신고해야 하다 보니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못할 것 같아. 그대로 이제 잘릴 수 있잖아요. 직장 갑질은 때와 장소에 따라 경우의 수조차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면서 윤 총장은 25일 0시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됩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에서 위증한 사람이 수사한다면 국민이 믿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킨 독선의 상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속처리 법안,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로 수사 대상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윤소화 원내대표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고소고발된 국회의원 109명 가운데 첫 출석인데 두 의원은 피해자인 우리가 나온 게 황당하다면서도 사법체계를 존중한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출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법안을 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 문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신속처리 법안, 이른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생겼던 충돌 장면입니다. 이 사건으로 여야 간 고발전이 잇따르면서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만 109명에 이르는 상황. 경찰은 당시 CCTV 분석을 하면서 혐의가 특정된 인물부터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소환 통보를 받은 의원은 18명입니다. 이 중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윤소화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소환 조사에 임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자인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선 것이 너무나 사실 황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를 존중하기 때문에 두 의원은 소환 통보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조사에 임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자진 출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모습을. 하지만 오늘 두 의원과 함께 소환 통보를 받은 자유한국당 김정재, 박성중, 백승주 의원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10여일 전 첫 소환 통보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 4명에 이어 또다시 소환에 불응한 겁니다. 경찰은 내일 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윤준호 의원 등을 불러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세계 193개국 7,266명의 선수가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우리나라는 5개 종목에 118명의 선수와 임원을 파견해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며 개최국의 자존심을 높이고 있습니다만
국제적인 망신이라는 악평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 다이빙 남자 1m 스프링보드 결선 당시 우리 팀의 에이스로 꼽히는 우하람 선수도 출전을 했죠. 그런데 유니폼에 코리아가 없습니다. 알고 보니 은색 테이프를 등에 떡하니 붙인 선수가 바로 우리 우하람 선수였죠. 대한수영연맹이 협찬사와 전속 후원 계약을 늦게 했기 때문에 코리아라고 적힌 옷이 없었다는 건데, 지난해 기존 후원사와 계약이 끝나 다른 업체를 물색하다가 내부 분열로 무산된 뒤 6개월을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겁니다. 3년 전 각종 비리로 새 집행부를 구성한 지 1년도 안 돼서 또다시 내부 분열로 삐걱대고 있는 거죠. 결국 개막 11일 전 급히 기존 업체와 재계약을 했지만 선수를 위한 유니폼을 만들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고, 급한 대로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을 수거해 가슴에 태극기만 겨우 달아서 내보낸 겁니다. 때문에 등에는 코리아 대신 브랜드 로고를 가린 은색 테이프가 떡하니 붙여진 거죠. 4년 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경기를 앞두고 부자철 선수는 대표팀 유니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지원과 지지를 받은 만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건데, 세계는 주목하지만 개최국 한국은 주목하지 않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앞장서 지원해도 모자랄 수영연맹이 오히려 선수들의 길을 꺾고 있는 상황이니 남은 건 선수들의 의지밖에 없네요. 등에 코리아 대신 테이프를 붙이고도 이 나라 대표 선수로 열심히 경기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 그래도 힘내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참 미안합니다. 뉴초점이었습니다. 산지소금 20kg짜리 한 포대 가격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2,000원이 됐습니다. 수입산과 가격이 같을 정도. 이대로라면 세계적으로도 좋다고 알려진 국산 천일염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2배, 국내 최대 소금밭이 펼쳐집니다. 이 일대에서 연간 31만 톤의 천일염이 생산됩니다. 전국 생산량의 64%입니다. 한때 효자 노릇을 했지만 요즘은 천일염 생산자의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소금값은 지난 2012년 20kg 한 포대에 8,000원이었다가 폭락세를 거듭하더니 급기야 2,000원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해를 묵힌 소금이 그나마 비싸다지만 이마저도 골칫덩이가 됐습니다. 금년이 좋을까? 내년에 좋을까? 계속 그거를 바라보다 벌써 3년차 더 하락세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저염식 문화가 확산하고 값싼 수입 소금 탓에 우리 천일염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정부 대책마저 없자 소금 생산을 무기한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한창 소금을 생산할 시기지만 보시는 것처럼 염전이 소금기 없이 텅텅 비었습니다. 생산가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것입니다. 최저가 보장 제도가 다른 작물에는 시행되고 있고, 돈이 안 되는 소금밭 일부는 태양광 발전소로 바뀌었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국산 천일염이 자취를 감출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죽은 심정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며칠 전 고급 수입차 안에 아이가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스마트키가 차 안에 있었는데도 차 문이 잠겨버린 건데, 해당 업체 서비스 센터는 문제를 해결해주긴커녕 문을 열어주는 업체에 연락해보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불안한 듯 발을 동동 구르더니 차 유리창을 통해 안쪽을 애타게 들여다봅니다. 주위에 있는 남성은 어딘가로 급하게 전화를 걸고 잠시 뒤 구급차가 들어옵니다. 조수석에 스마트키가 있었는데도 차 문이 잠겨버리면서 1살배기 아이가 차 안에 갇힌 겁니다. 당시 차주는 랜드로버 측에 차량 잠금 해제 긴급 서비스를 요청했지만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화를 해서 애가 있다고 막 급하게 얘기를 했는데 외부 업체 알아보라고 도와줄 수 없다고 거기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해가지고. 결국 구급대원이 출동해 유리창을 깨고 아이를 구출할 때까지 30분 동안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구매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1억 5천만 원대의 고가 수입차에서 발생한 사고로 아이가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키가 차 안에 있던 상황에서 문이 잠긴 건 명백한 시스템 오류라며 업체 측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마트키가 차 안에 있게 되면은 절대로 차가 잠기지 않게끔 되어 있는 게 기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회사에서 신경 써줘야 될. 랜드로버 측은 문 잠긴 문제는 현재 매뉴얼상 긴급 출동 사항이 아니라면서도 서비스 대응 매뉴얼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요즘 일회용 컵 쓰지 않으려는 사람이 늘면서 텀블러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시중에서 팔리는 텀블러 중엔 유해 중금속인 납이 다량 함유한 것들도 있습니다. 유명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것들도 포함됐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카페, 각양각색의 텀블러가 진열돼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사세요? 최근 친환경 바람이 불며 날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텀블러.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외부 표면을 페인트로 입힌 텀블러 24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의 외부 표면에서 중금속인 납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이 중엔 유명 커피 전문점 할리스 커피와 파스쿠치,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팔던 텀블러도 있었습니다. 모두 페인트 1kg당 납이 적게는 4078mg에서 많게는 약 79,606mg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완구류 등 외부에 페인트를 입힌 어린이 제품의 납 함량 기준이 1kg당 90mg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납성분이 인체에 흡수가 되면 어떤 신경계나 근육계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요. 접촉하는 피부에도 습진이나 알러지 같은 반응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사용하던 소비자들은 놀라는 모습입니다. 조금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계속 손에 납물질이 묻어난다는 생각에. 문제는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은 없어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페인트나 표면 코팅된 모든 소비자 제품에 대해서 납 함유량을 90mg/kg 이하로 규제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 문화 확산을 위한 작은 실천인 텀블러 사용, 소비자 안전을 위해 더 촘촘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이 일상화되면서 은행들이 빠르게 점포를 없애고 있습니다. 돈은 안 되고 비용은 많이 들기 때문인데 스마트폰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 입장에서는 은행 업무를 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엄혜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올해 88살의 여우문 할머니. 돈을 찾고 보내는 간단한 은행 일도 직접 창구를 방문해 처리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자주 다니는 은행 지점이 폐쇄된다는 안내를 받고 걱정이 커졌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꼬꾸러지고 기도 잘 안 듣기 있어서 날 댕기는 데가 나았지.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은행은 일단 지점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2년 동안 은행권에서 사라진 점포만 300여 개, ATM기도 5,000대 넘게 줄었습니다. 2달 전 폐쇄된 지점입니다. 이 지점의 폐쇄로 이곳을 이용하던 고객들은 이제 600m 더 떨어진 다른 은행을 이용해야 하는데 얼마나 더 걸리는지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7분 42초) 걸음이 더딘 고령층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한 20분 이상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선 금융 서비스 축이 인터넷과 모바일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지점은 운영할수록 적자라는 입장이라 고령층의 금융 소외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은행 점포가 사라지는 현상, 단순히 어르신들이 불편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행들이 우대금리나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을 인터넷 뱅킹 가입자에게 집중하면서 어르신들은 혜택도 못 받고 수수료는 더 내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이기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 송금하면 보통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은행 창구에서 송금하면 최대 3,000원. 이때 실물 카드나 통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재발급받으려면 2,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환전이나 해외 송금, 펀드 같은 금융상품 가입 역시 인터넷 뱅킹보다 불리합니다. 은행 입장에선 인터넷 뱅킹 같은 비대면 거래가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혜택을 늘리는 건데 당장 스마트폰조차 익숙치 않은 고령층에겐 남의 얘기입니다. 나이 든 사람은 수수료를 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을 해서 무료라 그러는데 할 줄을 모르니까. 은행들이 고령층을 위한 서비스라며 내놓은 상담 전화도 유료. 결국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어르신 전용 상담 전화입니다. 저희 다 모두 유료 전화입니다. 이른바 고령자 수수료인 셈인데 일부 은행은 창구거래 수수료를 도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그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금융 쪽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정보통신 기술을 계속 더 많이 활용할 거기 때문에 이런 정보격차 문제는 더 심해질라고 보죠. 고령자 전용 상품은 수수료를 줄이고 사용이 쉬운 고령자 전용 앱을 개발하는 등 금융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은행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수가 이제는 71만 명을 돌파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박인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 방학을 맞은 서울의 한 대학교입니다. 취업 준비생의 무거운 발걸음은 아침부터 학교 도서관을 향합니다. 졸업하자마자 취업 준비하기는 어렵고 올해 안 되면은 내가 또 내년에 취업 준비할 사람들의 앞길을 막는 거이기도 하고. 바늘구멍처럼 좁아진 취업문 탓에 취업 준비생은 71만 명까지 늘어나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아졌습니다. 스펙을 맞추거나 혹은 어떤 창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 같은 걸 따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증가를 하면서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더 큰 문제는 청년 일자리의 질도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규직 비중이 줄고 반면 1년 이하 계약직 비중은 크게 늘었습니다.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작년보다 늘어난 10.8개월로 나타났고 취업 시험 준비 분야는 이른바 공시적으로 불리는 일반직 공무원이 10명 중 3명꼴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이들의 고용 사정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취업자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청년 일자리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박인태입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요즘 특히 수제 맥주가 인기인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맥주를 직접 만들어 먹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수제 맥주의 공정 과정도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윤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 전자제품 회사가 공개한 수제 맥주 제조기입니다. 물을 붓고 캡슐형 재료를 넣으면 2주 뒤 수제 맥주를 맛볼 수 있습니다. 발효부터 숙성이 자동으로 진행되는데 스마트폰을 통해 제조 과정을 볼 수도 있습니다. 수제 맥주 애호가들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신선하고 간 만든 맥주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어서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자신만의 맥주를 만들 수 있는 수제 맥주 공방도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메가를 갈아 끓이고 홉을 넣어 씁쓸한 맛과 향을 더해 일주일간 숙성시키면 완성됩니다. 메가 배합 비율에 따라 수백 가지 종류의 맥주를 만들 수 있어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인기입니다. 맥주 이제 취미로 모여 있는 이제 소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주말하고 이제 퇴근 이후에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국내 수제 맥주 시장 규모는 2015년 200억 원대에서 매년 성장을 거듭해 지난해 600억 원대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날로 높아지는 수제 맥주 인기에 발맞춰 직접 만들어 먹는 DIY 맥주 시장도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드론은 편리함을 위해 개발됐지만 작아서 새와 구분이 잘 되지 않고 동글동글해서 레이더에 잘 잡히지도 않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드론을 잡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이 드론 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영국 게트윅 공항엔 활주로에 불법 드론이 등장해 공항이 2박 3일간 폐쇄돼 불편을 겪었습니다. 드론 성능이 급향상하면서 살상과 불법 드론 위협도 늘고 있지만 드론 탐지 기술은 제약이 많습니다. 열 감지에 잘 잡히지 않고 드론이 작아 새와 구분이 어려울 뿐 아니라 둥근 모양의 레이더도 반사가 되지 않아 탐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드론 탐지 레이더 기술입니다. 드론의 실제 경로를 드론 탐지 레이더가 거의 정확하게 따라가는데 3km 이상 드론 탐지도 성공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 초고해상도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저희가 확보한 이 초고해상도 알고리즘을 드론 탐지 레이더 기술에 적용하여서 정확한 위치 추정이 가능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드론과 새의 구분 시스템도 접목될 예정입니다. 드론 탐지 레이더 기술은 해외도 2곳에 불과해 국내 기술로 조만간 상용화되면 국방과 공항 등으로 활용의 폭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최근엔 5G 통신을 이용해 초고화질 영상과 안정적인 주행거리로 테러 드론을 감시하는 가드 드론 시스템도 개발되며 위협 드론을 잡는 기술 개발도 속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생존 수영을 아십니까? 물에 빠졌을 때 수영을 못해도 살아남는 수영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에 떠서 오래 버티는 기술이죠. 요즘 많이들 찾고 있다고 합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양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물 위에 누워 있습니다. 몸은 조금 가라앉지만 얼굴은 물 위로 떠올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생존 수영의 기본 자세입니다. 생존 수영은 일반적인 수영이 아니라 물에 오래 떠 있으면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다나 강에서 물놀이하다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자체 부력으로 몸을 띄우는 방식입니다. 체온을 유지하면서 몸을 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면 갑작스럽게 힘이 들어가고 물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몸에 힘을 빼고 눕게 되면 부력에 의해서 물에 뜨기 때문에 2년 전 인천에서는 생존 수영을 하며 바다에 떠 있던 한 중학생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페트병이나 돗자리, 배낭 등도 주위에 있다면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수영을 잘 못하는데 생존 수영을 배우고 나니까 이렇게 하면은 물속에서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물놀이를 하다 숨진 사람은 165명에 이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TV 프로그램으로 수익을 만들고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내주는 예능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방송됩니다. 출연자들을 만나보시죠. 이동훈 기자입니다. 살벌한 인생 수업 최고의 한방은 배우 김수미 씨와 인생을 다시 배워야 하는 방송인 탁재훈, 이상민, 장동민이 출연합니다.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없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김수미 씨의 독설 속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험자에 의해서 나오는 좋은 말들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도 보약 같은 그런 좋은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제주도에서 여유 있는 삶을 즐기다가 본격적으로 방송 활동을 재개하는 탁재훈은 김수미 씨를 평소에도 엄마라고 부르는 사이입니다. 참 알다가도 모르게 매력 있는 여자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쩔 때는 멀리서 보면 배우 같기도 하고. 최고의 한방은 단순히 웃고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멋있는 한방을 보여줍니다. 프로그램에서 수익을 만들어 등록금이 필요한 대학생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제 돈을 벌어서 우리는 재능 기부예요. 돈을 벌어서 대학생 애들 저는 그게 한이 있기 때문에 살벌한 인생 수업 최고의 한방은 오늘 밤 10시 50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에 찾아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는 26일이죠. K리그 올스타들과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호날두가 이끄는 유벤투스가 한판 대결을 펼칩니다. 그 경기에 나설 명단이 오늘 발표됐는데요. 최전방에는 박주영, 그리고 수문장에는 조현우까지 그 전력을 먼저 가늠해 보시죠. 강용호 기자입니다. 축구의 신 호날두가 이끄는 유벤투스와 팀 K리그는 오는 26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자존심을 건 승부를 펼칩니다. 팀 K리그의 베스트 11은 포지션별 팬 투표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대구의 빛 조현우는 전체 최다 득표를 받으며 호날두로부터 골문을 지킬 수문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부문에는 부활한 축구 천재 박주영이, 미드필더에는 대구 돌풍의 주역 세징야가, 수비수에는 국가대표 풀백 이용이 팬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외에 올스타전 최다 MVP 이동국, 울산의 중원사령관 김보경 등이 베스트 11을 구성합니다. Né? É uma inspiração poder tentar ser parecido com ele, porque igual não tem como, né? Porque ele é o que é pelo esforço dele. 프로축구연맹 경기위원회는 홍철, 윤빛가람 등 9명을 클럽별 배분, 리그 기록, 포지션 등을 고려해 후보로 선발했습니다. 선발된 선수들은 K리그 22라운드 경기를 치른 뒤 오는 25일 소집됩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요즘 대기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소나기가 장맛비보다 더 세차게 내려서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내일도 낮 동안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을 따라서는 5에서 30mm 안팎의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장마전선도 점차 북상합니다. 제주는 낮부터, 호남과 경남은 내일 밤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한편 제5호 태풍 다나스가 오늘 오후 필리핀 마닐라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태풍은 필리핀 부근과 대만을 거쳐 그대로 북상하겠는데요. 아직 초기 단계라 이동 경로는 매우 유동적입니다. 오늘도 내륙 곳곳에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후텁지근한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23도,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에서 밤부터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동부지역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요.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장마전선은 모레 충청과 남부지방으로까지 올라오겠고 금요일까지 이들 지역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수도권으로 또다시 장마전선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세계 3대 빈민가로 꼽히는 필리핀 마닐라 톤도에선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요리 팍팍을 팔고 있습니다. 누가 사 먹을까 싶겠지만 60만 빈민들이 사 먹습니다. 1인분에 우리 돈 700원 정도 하는데 이조차도 비싸서 200원 정도만 내고 3분의 1만 사가는 사람도 있죠. 현 마닐라 시장도 이곳에서 팍팍을 먹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필리핀은 벼농사가 1년 산모작 가능한 자연 조건에 한때 우리나라를 원조해 줄 정도로 부유한 나라였는데 정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방증이 되겠죠.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